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랑은 2년 연애하고 결혼해 평범하게 지내왔는데요. 소심한 저와 달리 남편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 강한 성격으로 연애 때는 고집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혼해서는 크고 작은 일에서 부딪히며 부담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애교 많은 딸이 집안의 활력소라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마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어요. 저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지만 남편은 정년이 보장될 만큼 탄탄한 곳이었고 승진도 빠른 편이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아이가 갖고 싶고 하고 싶다는 건 문제없이 해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람은 왜 여유로우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걸까요?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대뜸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나 회사 그만두고 음식점 하나 오픈하려고. 뭐? 잘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음식점을 오픈한다는 거야? 당신 계란 프라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 아이 참,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 계란 프라이 수준이 아니야. 나 아는 형님이 고향에서 이거 열었는데 진짜 대박나서 월 1,000은 우습게 번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설설 기었는데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그러면서 남편이 보여준 건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홍보 책자였어요. 빵순이라 요즘 유행하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라 의아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이제 막 생긴 브랜드 아니야? 많이 알려진 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 모르는 거 해서 잘 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어차피 우리 가진 돈으로 메이저는 하지도 못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하면 많이 빼준다더라. 초기라서 혜택도 진짜 많은 편이야. 안 하면 바보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잘 될 확률이 높냐는 거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 나 못 믿어? 나야 당신 남편. 지금까지 내가 하자고 해서 잘 안 된 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봐. 남편은 고집세고 자신만만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격이었어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으면 이미 반은 성공한 사람 같았죠. 그래도 안 된다고 꾸역꾸역 버텼는데 몇 달을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를 설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방법도 갖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대화했다가 갑자기 욱 승질을 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못 믿냐면서 눈물까지 흘리던 거 있죠.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나 좀 믿어주라. 모르겠다. 그래, 알았어. 결국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순식간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오픈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마쳐뒀는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제 허락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하던 날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아 보이던지 자기도 이제 사장님이라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자니 너무 들뜬 모습이 못 믿어오면서도 그래, 사람이 저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곧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손이 모자란데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인건비가 부담되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공과금이랑 은행 이자랑 애 학원비도 계속 나갈 텐데. 당신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단골도 생기고 자리도 빨리 잡지. 그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정 수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가게가 잘 돼야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듣고 편히 쉴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항상 기고만장한 사람이랑 살면 귀가 얇아지는 것일까요? 이때만 해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찝찝하긴 했지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남편 가게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 못했던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내가 말한 청상추 다 다듬었어? 아니, 지금 하고 있어. 양이 꽤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 그걸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오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거북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느려?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뭐? 거북이? 답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 몰라. 어쨌든 그거 빨리 끝내고 여자 화장실 청소도 좀 해줘. 거울이랑 변기랑 꼼꼼히 하는 거 잊지 말고. 전에 당신이 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변기 뒤쪽에 얼룩 그대로 있더라. 그건 타일 색깔이 원래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꼼꼼히 잘하면 당신이 하든가. 당신은 뭐 하는데? 나는 벌써 홀 청소 다 하고 간판까지 닦고 왔어. 그렇게 입 대빨 나와서 툴툴거릴 시간에 벌써 다 했겠다. 좀 서둘러서 빨리 좀 해. 진짜 느릿느릿 속 터져 죽겠다.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이랑 전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꼼꼼히 하고 싶은데 남편은 무조건 빨리빨리 다그치는 통에 일하랴 남편 눈치 보랴 진짜 기가 다 빨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좋은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저를 부하처럼 대하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빨리 하면 대충 한다고 뭐라 하고 꼼꼼히 하면 느리다고 뭐라 하고 재수없는 밥맛 상사도 이런 상사가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노고는 알아주지 않고 당연시하는 남편을 보니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못해먹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신 맘에 쏙 드는 알바를 구해. 알바? 우리가 알바 쓸 돈이 어딨어. 요즘 알바가 한두 푼으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던지. 진짜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여보 부하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섭섭해. 아, 왜 또 이렇게 애처럼 군다. 나는 좀 더 가게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이잖아. 난 자기가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가게에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사는 건 또 뭔데? 솔직히 나만큼 가게에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 감고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해.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요만큼도 나를 이해 못해줘? 남편 말에 기분이 진짜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뜻으로 시작한 가게였지만 저라고 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갑의 위치에 서서 교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의 억지 논리에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그는 사장님, 저는 알바생 같은 위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분은 매우 나빴지만 어쨌든 둘이서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가게는 점점 잘 풀려서 단골도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오픈부터 마감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재료 준비며 청소며 서비스 개발이며 둘이서 열심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이라 자연스럽게 파트타임 알바도 구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게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갑자기 왜? 가게 마감은 어쩌고. 아, 지혜씨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탁 좀 하면 안 되나? 양심 좀 챙겨라. 저번에도 갑자기 약속 있다고 부탁해서 지혜씨 저녁 학원도 못 가고 엄청 난처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여보 놀러 가자고 또 그런 부탁을 하자고? 아니, 따로 돈을 쳐주면 되지. 어차피 알바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누가 보면 돈 꽤나 주는 줄 알겠다. 우리 겨우 최저시급 맞춰주잖아. 게다가 당신 마음대로 시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여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바생 쓰는 거 난 반대야.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알바들이 그만두는 거 아니야. 지혜씨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보 때문에 또 그만두면 어쩔 거야?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닐 궁리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들쑥날쑥 일을 할 뿐더러 시급은 짜게 주고 일은 마른 행주 짜듯이 시켜대니 알바들이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는 다 제 몫이었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약속 하나 잡기 쉽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랍시고 이렇게 저와 알바생만 믿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도저히 못 말릴 수준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알바생에게 통보식으로 부탁을 하고 못 견딘 알바는 그만두고 그 자리를 제가 메꾸는 일의 반복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더는 알바를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저는 알바도 없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게에 신경을 안 쓰고 저 혼자 카운터, 주방, 홀 가릴 것 없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결혼식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미쳤어? 내일 단체 손님 예약 있잖아. 10명이잖아. 그 정도는 여보가 혼자 해줄 수 있지 않아? 10명은 무슨? 100명이야. 오랜만에 100단위 단체 들어와서 좋다고 여보가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아, 맞다. 아, 어떡하지? 내가 가서 사회 봐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해야지 뭘 어떻게 해. 나 혼자 절대 못해. 100인분을 나 혼자 어떻게 만들어?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갔다가 올게. 어차피 결혼식은 첫 타임이고 단체는 1시까지 배달이니까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시간에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했다. 다음날 고집불통 남편은 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재료 준비를 대충 끝내놨다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짜증내고 화를 내도 충분히 제 시간에 올 수 있다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요. 하지만 모든 계획이 남편 뜻대로 될 수 있나요? 곧 주말 교통체증에 차가 막혔다면서 남편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 100인분을 만들 수는 없으니 그만둔 알바생에게 사정사정해서 도와달라고 SOS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시간 맞춰 제 시간에 배달을 해주고 열이 나 있는데 이때도 남편은 미안한 내색 하나 내비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 대신 가게에 매달리는 사이 하나뿐인 저희 딸은 집에서 혼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 사이 학원을 뺑뺑이 하고 돌아온 초등학생 딸은 혼자 밥 먹고 숙제하다가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밀린 빨래, 설거지, 요리를 하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럼 또 아이에게 잔소리하며 스트레스를 풀게 되던 거 있죠. 그러다 문득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집에 와서 누워만 있지 말고 밥 먹고 설거지라도 좀 해. 조금만 있다가 할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안 피곤해?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그냥 자버릴 거잖아. 피곤하다면서 누워서 폰게임은 몇 시간씩 잘도 안 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정도도 못 쉬어? 나 좀 들들 볶지 마.
당신 아니라도 힘들어 죽겠다. 혼자만 일하는 것처럼 굴지 좀 마. 당신 하는 것만큼 나도 일하는데 나만 집안일까지 다 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상한지 당신이 이상한지. 그럼 당신도 하지 마. 그냥 돼지우리처럼 막 살면 되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 그렇게 초긍정 마인드라 좋겠다. 집은 돼지우리에 우리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저렇게 방치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집안일 하기 싫으면 딸내미 숙제라도 좀 봐주든가. 당신 요즘 애한테 따뜻하게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준 적 있어? 순간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대는데 참았던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저에게 통보하는 남편에게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 가게 그만둘래. 뭐? 가게 그만두고 뭐 할 건데? 저녁에 퇴근하는 대로 취업할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안 되겠어. 취업? 당신이 무슨 아가씨인 줄 알아? 취업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저기 다 붙게.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의 비웃음이 귓전을 때렸어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폭풍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다행히 집 근처에 알맞은 사무직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적지만 학원 다녀온 딸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대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모드였던 남편도 제가 면접에 붙자 알바를 다시 구해야겠다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딸까지 새 식구가 다시 제자리를 찾나 싶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쯤부터 남편 가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근에 유명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업체가 들어오면서 남편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날이 늘어났죠. 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왜? 당신 콩나물국이랑 고등어 좋아하잖아. 애써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놨는데 왜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투정이야? 맨날 그 국에 그 반찬. 좀 맛있는 것도 하고 그래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딩가딩가 놀다가 오면서 마트 가서 좀 신경 써서 밥도 차려주고 그러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놀다 오는 줄 아나 본데 나도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야. 게다가 일 마치고 딸내미 데려오면 밥하고 반찬하는 시간도 빠듯해.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어쨌든 나보다는 일찍 마치잖아.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작 이러려고 가게 뛰쳐나간 거야? 뭐 내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달라진 게 왜 없어? 따뜻한 밥 차려줘, 국 차려줘. 우리 딸 숙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봐줘. 엄청난 변화야. 숙제를 뭘 봐주는데? 그런데 애 성적이 이 모양이야? 학원 비싼데 다니면 뭐해? 티나는 게 없잖아, 티나는 게. 아휴. 점점 남편은 가게가 잘 안 풀리는 스트레스를 집에다 풀더라고요.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이 성적까지 입을 대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선을 넘는 발언을 쏟아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남편은 제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전기세며 수도세며 월세며 매달 나가는 공과금은 그대로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저는 알뜰한 성격이라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제가 버는 월급으로 아껴 쓰며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가게 월세까지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500 정도. 이번 달 전기세 안 내면 전기 끊긴대. 아, 미치겠다. 월세도 내야 하고. 아니,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아, 진짜 노답 아니야? 전기세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번 달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돼? 당신 회사 꽤 다녔는데 모아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아, 알겠어. 그럼 내가 월세는 어떻게든 내볼게. 근데
당신 가게 그냥 접으면 안 돼?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가게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무슨 가게를 접어.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고비는 다 오는 건데 아직 망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내가 망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형편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가게 운영해봤자. 됐어. 이번 달만 지나면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할 일 절대 없을 거야. 진짜 치사해서. 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아. 유세 좀 떨지 마. 적반하장으로 혼자 성질내고 욱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는 못할 망정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몇 달째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어요. 이번 달만 도와달라더니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세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딸의 아빠이고 가게가 잘 되는 게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인 건 맞잖아요. 또 부부라면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로서 끝까지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모아둔 월급을 쪼개서 월세를 내고 쉬는 주말에 가게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가게는 진짜 개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혼자 장사가 안 된다고 얼마나 방치를 한 건지 주방에 묵은 때와 정리 안 된 냉장고는 헉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렇게 둬서는 민원까지 들어오겠다 싶어 두 팔 걷어붙이고 대청소부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하는 거라 하루 종일 어깨며 팔이며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박박 문질러 묵은 때를 벗기고 박스채 쌓인 식재료를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반나절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주문 받는다는 핑계로 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니 잘 마무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식재료 박스를 마저 정리해주려고 드는데 순간 어깨에서 뚝소리가 나더니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주방 바닥에 그냥 누워버릴 충격이었어요. 아, 아파. 아, 여보. 뭐야,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들다가 갑자기 어깨에서 뚝소리가 났는데 너무 아파. 팔 빠진 것 같은데 인대가 늘어난 건가? 하여간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조심 좀 하지. 애처럼 덜렁대서 큰일이다. 그러지 말고 나 잡고 팔 한번 흔들어 봐봐. 아니, 못 움직이겠어. 아프다니까. 팔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서 그래. 이거 봐라, 움직일 수 있네. 그럼 빠진 건 아니거든? 나도 일하면서 한 번씩 그런 적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봐. 어디 가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아픈 사람 놔두고 훌쩍 사라져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는데 혼자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자니 철없더라고요. 그래도 곧 병원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며 버텼는데요. 얼마 뒤 다녀온 남편 손에 약봉지 하나가 들려 있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게 뭔데? 나 너무 힘들어. 팔 못 움직이면 어쩌지? 우리 딸내미 케어도 해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는데 큰일이야. 파스 이거 하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야, 나 팔이랑 어깨 원래부터 아팠던 것도 모르지 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고작 이걸로 무슨 병원을 간다고 그래. 병원 가면 초음파 찍자고 하고 엑스레이 찍자고 하고 물리치료하자고 하고 다 돈이야 돈. 파스 하나면 될 건데 진짜 괜히 엄살 좀 부리지 마. 진짜 쓰러져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를 꽉 물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제 폰으로 119에 연락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어깨 빠짐이었고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찌 참으셨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의사 앞에서 보호자 명목으로 따라온 남편은 끝까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남이 보면 보호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모습이었죠.
가만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인 게 이해가 안 됐는지 의사와 간호사를 잡고 진짜냐고, 진짜 팔 빠진 거냐고 거듭 묻고 있더라고요. 멍청하게 뚱한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남아있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바보처럼 참고 살아주니까 아주 우습지? 왜 갑자기 급발진인데? 치료 잘 됐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사람이 다쳤으면 괜찮냐고 묻는 게 우선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항상 내가 참고 맞춰주니까 당신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뻔뻔한 거 안 되겠어. 나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내가 당신 가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돼. 너무 열이 받아 아픈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시모 혼자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돕는다고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겼는데 다행히 시부가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잘 됐다 싶었죠. 연락도 없이 씩씩거리며 온 며느리의 모습에 놀랐는지 시모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물어대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애비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그리고 그 팔은 또 뭐야? 깁스까지 하고. 넘어졌니? 에휴, 뭐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또 핸드폰 보면서 걸은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이거 남편 가게 일 하다가 다친 거예요. 제가 진짜 걱정하실까 말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남편이 어떤 줄 아세요?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차린 가게는 쫄딱 다 망하게 생겼고요. 그동안 생활비 한 푼 안 갖다 줘서 저 혼자 벌어먹고 살았고 지금은 제 월급으로 월세까지 내주는 판국이에요. 그런데도 그이는 저 다친 건 안중에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마구 쏟아내는 제 하소연을 들은 시모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를 짚어대는데 말 안 해도 고집불통 자기 아들 치부는 본인이 더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모도 자기 중심적인 아들 키우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아들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말이 예전에는 감사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내가 할 뒤치다꺼리를 가져가줘서 고맙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겠노라 말했으면 시모에게는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대뜸 시모가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 어쩌자는 거냐? 네? 뭘 어쩌긴 어째요. 어머니, 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이한테 말해서 가게 접고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애비는 그렇게 하겠대? 순순히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냐고. 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죠. 훤히 망해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간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간판 못 내린다고 자기 말리지 말래요.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왜 저만 희생을 해야 해요? 힘들어도 어쩌겠니? 가족이잖아. 그럼 남편 힘들게 일하는데 아내가 돼서 그 정도 응원도 못 해주니? 솔직히 네가 회사 다닌다고 가게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야? 둘이서 하던 가게 한 명 빠지면 빈자리 티나는 건 당연하지 않아? 시모 말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리 엄마로서 아들 편을 든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떤 뇌 회로를 거치면 이런 무적의 논리가 나오는지. 남편의 뻔뻔함은 결국 시모 유전자인가 싶더라고요. 결국에 시모 말은 남편 가게를 돕지 않고 회사에 취업한 제 잘못이라는 건데 그동안 참고 참아온 제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이러다 내가 화병으로 쓰러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딴 말을 듣고 있어야 하지?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존중받는 자식인데 왜 내가 이딴 결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까지도 이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딸에게 아빠 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내가 조금 더 참고 살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은 이혼하기 전에 망설이면서
다들 조금씩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좀 심각했어요. 지금 되짚어보면 얼만큼 가정에 책임감 있는 아빠인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았구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시모 말을 듣고 있자니 이 뻔뻔한 모자에게는 사람의 진정 어린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구나. 나도 뻔뻔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격식 차려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예의 따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배운 대로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족이니 불평 말고 응원을 해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 어쨌든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 그럼 어머니, 저 보시다시피 팔 다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니랑 저랑 애비랑 다 가족이잖아요. 저희 도와주는 셈 치고 이제 어머니가 가게 나가서 일 좀 해주세요. 아니, 마음이야 굴뚝같이. 그런데 내가 다 늙어서 젊은 사람들 하는 일을 어떻게 해? 어머니 아직 노령연금도 안 받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라고 처음부터 했겠어요? 애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가시면 애비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줄 거예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안 그래 어머니? 또 말하는 게 어째 나랑 싸우자는 것 같다. 나는 하는 일 없니? 살림도 살아야 하고 아직 너희 시아버지 일하시는데 뒤에서 뒷바라지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들 일도 도와주라고?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면서 다 했어요. 애비는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유세 떨지 말라던데요. 저 다 애비가 저한테 했던 것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듯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화가 났다는 걸 표현이라도 하듯이 문을 쾅 닫고 집 밖을 나가는데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잘난 아들이랑 시모가 같이 가게에 붙어서 오손도손 가족의 정을 쌓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짜릿짜릿 전율이 돋더라고요. 시모는 시모 말대로 가족끼리 응원해줄 수 있으니 좋고 저는 이제 가게에 신경 안 쓸 수 있으니 좋고 남편도 뭐 가게에 공짜로 일해주는 사람 생기니 또 좋고 일석삼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한테 전화가 바리바리 오더라고요. 시모가 여기저기 하소연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서 어찌된 상황인지 묻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모르겠다 에휴 하는 한숨 섞인 대답으로 넘어가는데 제 팔이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그냥 뚱한 표정으로 멀리서 바라볼 뿐 시비를 걸진 않더라고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 보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회사에 병가를 내고 딸아이 케어에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진짜 욱하고 고집 불통인 남편은 시모를 닮은 게 틀림없더라고요. 정말 콩콩 팥팥이라고 느낀 게 다음 날부터 시모가 정말로 남편 가게에 출근해서 보란 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며칠 동안은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어요. 남편과 저, 시모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인 듯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걸려온 남편의 전화 한 통에 억지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던 시모가 다쳤다면서 빨리 시댁으로 오라더라고요.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말도 안 해주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방을 챙기고 시댁으로 들어섰는데 팔에 깁스를 한 시모와 화가 잔뜩 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남편과 이 상황을 스캔하는 사이 시부가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에미 너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아주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어디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네가 애비 일 도와주라고 난리 부려서 애비 가게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발 인대가 다 늘어났단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돼서 효도는 못할 망정 할 일이 없어서 시어머니하고 싸움을 해?
진짜 기절초풍하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하고 감정 싸움에서 팔 인대까지 늘어지게 만든 천하의 나쁜 며느리가 돼 있더라고요. 시모는 시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어찌나 슬피 우는지 지켜보는 시댁 식구들이 다 우는 겁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어이없는 상황에 헛웃음이 났어요. 지금 저 혼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어머니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족끼리 돕는 거라고 스스로 일하겠다고 알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해서 말하기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쳤어요. 똑같이 애비 가게에서 일하다가요. 안 보이세요? 젊은 너랑 같아. 내가 너를 살갑지는 않아도 예의는 바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발랑 까져서 헛바람이 제대로 들었구나. 너 때문에 늙은이가 무리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어디서 바락바락 말댔구야. 늙은이 팔 못 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팔 다친 게 결국 제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엄밀히 따지면 망해가는 가게 안 접고 고집 부려서 화를 부른 아들 잘못이죠. 네 잘못이지.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제 딴에는 먹고 사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너는 며느리가 돼서 이때다 싶어 늙은 시험이 이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골탕 먹이니까 속이 시원해? 정말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나요? 시부의 역정을 듣는데 순간 시모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는 시모 다쳤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걱정하면서 편을 드는데 제 남편은 제 걱정은 아랑곳 없이 한가로웠으니까요. 그래서 바보처럼 멍하게 시부의 큰 소리를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또 조용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한자리에 모인 신우들도 한마디씩 하는 통에 정신이 들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제가 잘못했다면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정말 참고 살아주니까 이런 바보 취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고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사과를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애비랑 손녀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한다. 네 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부는 무릎 꿇는 사죄를 입에 담질 않나. 나중에는 제 자식까지 내세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시모만 싸고 도는 시댁 식구들과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남편은 분노 유발자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픈 팔에서 느껴지는 고통보다 이런 덜 떨어지는 사람들과 살붙이고 살았던 제 과거에 대한 화환이 들어 슬프기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맨날 입으로 나불나불 지적질하던 남편은 다 지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는지 뒤에 숨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빡쳐서 가방을 뒤져 남편이 사다 줬던 파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시모한테 냅다 던져버렸어요. 저 사과 못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잘난 아들이 저한테 준 파스예요. 그거 붙이면 다 괜찮다네요?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잘 들어.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만 하는 희생 더는 강요하지 마.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우면 다야? 이 사람이랑 망할 가게는 여러분들이 잘난 가족이니까 잘 도와주세요.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요. 집 밖으로 나가는 제 뒤로 무수히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 고함과 호통이었는데 이혼을 내뱉고 돌아서니까 제 머릿속이 차분하고 맑아져서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엉망진창인 가족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속이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고집불통 남편하고는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저에게 문제가 없고 남편은 경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빠의 자리가 비게 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지 세심하게 챙겨보고 물어봤는데
입으로만 딸 사랑을 외쳤던 아빠였던 터라 크게 정은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살펴주고 챙겨주니 좋아하는 기색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곧 사춘기가 시작될 텐데 더 꼼꼼하게 케어해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남편 가게를 나와서 회사에 취업한 건 신의 한 수더라고요. 팔 때문에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딸에게 필요한 건 다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무능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남편보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한다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뒤에서 지켜보곤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딸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려고 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저 역시 결혼과 이혼으로 한 뼘 더 성장한 느낌이네요. 전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딸이 있으니까 최대한 과거는 잊고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전 남편은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망한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가 못 갚아서 손절당하고 인간관계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은 제대로 듣지 않고 당장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결과 같기도 한데요.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고금리 사금융에도 손대서 이자 감당을 못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된 모양이에요. 정말 이혼하지 않고 계속 참고 살았으면 저희 딸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저 역시 못난 부모가 될 뻔했으니 진짜 이제라도 헤어지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예요. 정말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딸과 함께 걸어갈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모녀가 살아갈 앞날도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다들 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을 드러낼 만한 경험 하나씩은 있으실까요? 저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걸까? 답답한 마음이 들 만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법이라고 하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 걸까?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은 마음에 고민 끝에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전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는데요. 사실 남편과 2, 3년 정도 연애했을 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남편의 형도 결혼한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2년 뒤에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한 집안에 연달아 결혼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집안 어른분들께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도 미안하다면서 저희 보고 결혼을 좀 늦게 해달라고 아주버님께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먼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고작 6개월 연애한 뒤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애초에 우리 부부는 아주버님이 연애하기 전부터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라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모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아주버님은 거의 5, 6년 만에 연애하게 된 거였었고 이 여자 놓치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 것 같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양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2년 뒤 저희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결혼은 제가 늦게 했어도 전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뵀던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시부모님과 많이 친했었던 편이었고 특히 시어머님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애교가 많으시고 사람 자체가 꼬인 게 없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런 시어머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시댁일에 나서서 하고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아주버님의 와이프, 저한테 형님이신 분 때문인데요.
형님은 제 남편과 동갑이신 분이에요. 정말 화려하게 생기고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길쭉길쭉한데요. 이쁘게 생긴 것과 다르게 성격은 정말 모난 구석이 많았어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는 게 정말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 첫 명절이었어요. 아무래도 형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고 시댁 식구와 이미 몇 번 명절을 같이 보낸 상태였으니까 시댁 안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 형님한테 뭐부터 하면 되겠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형님, 어머님께서 잠깐 시장 좀 다녀오신다고 그동안 간단하게 나물이랑 전 몇 개만 만들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동서가 알아서 해.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형님이 어머님이랑 몇 번 더 명절 같이 보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아?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충 만들면 돼. 귀찮게 왜 자꾸 물어봐? 내가 이 집 구석 하녀로 들어온 건지 며느리로 들어온 건지 가끔 헷갈리네. 나 잠깐 자고 있을 테니까 동서가 알아서 만들고 있어. 어머님 오실 것 같으면 미리 나 깨워주고. 알겠지? 아무래도 아랫사람인 내가 윗사람 허락 없이 이것저것 하면 예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형님께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거 하나 알아서 못하냐고 큰 소리를 내시는 편이었어요. 반대로 제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보고 왜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일 시작하면 어쩌자는 거냐면서 엄청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형님의 장단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형님과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 보면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간 조절조차 못하는 편이라서 결국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게 됐어요. 형님도 본인이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아는 편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하는 척만 하고 나중엔 낮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작 일은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시어머님 앞에서는 본인이 거의 다 한 것 마냥 힘든 척 고생한 척을 하니 억울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께선 제가 고생한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한번 시어머님께서 절 따로 불러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영지야, 요즘 많이 힘들지? 요즘 살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힘들긴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아. 큰애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사실 한동안 큰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지켜봤었거든. 작은애,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밝아진 게 보여. 아무래도 큰애가 너한테는 손윗 사람이니까 내가 널 챙기고 알려주는 것보단 큰애가 널 챙겨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둘 사이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다. 근데 큰애 하는 행동들 보면 너가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큰애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친정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배워온 게 하나도 없는 애라서 내가 애를 뭐부터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어. 그래도 우리 작은애가 너무 반듯하고 뭐 하나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너무 고맙다. 내가 너가 있어서 든든해.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마음 알아주신 것만으로 든든하고 힘이 나네요. 어머님은 모든 일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형님과 어머님이 단둘이 명절 준비를 했을 때 어머님께서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형님이 뭐 하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자꾸 빈둥거리는 것만 좋아해서 그동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해왔다고 해요. 본인이 뭐라도 하나 잔소리하면 그게 시집살이라고 생각할까봐 쉬면 쉬는 대로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며느리라고 꼭 시댁 일을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뒤 어머님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저한테 용돈을 몰래 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께 받은 용돈으로 가끔씩 남편과 따로 데이트를 여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을 형님께 들킨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다른 날과 같이 저를 따로 안방에 부르신 뒤 저한테 용돈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형님이 직접 목격하게 됐었거든요. 그날 형님이 그런 절 따로 불러서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까 어머님이 동서한테 돈 주는 거 다 봤어. 그 하얀 봉투, 돈 맞지? 얼마나 주셨어? 원래 둘이서 나 몰래 그렇게 돈 주고받고 했었던 거야? 아, 다 보셨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 한번 주고 싶었다고 따로 불러서 주셨어요. 어머님은 나한테 한 번도 용돈 같은 거 준 적이 없으신 분이셔. 근데 동서는 왜 받는 건데? 그리고 아무리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다고 해도 그걸 덥석 받는 동서도 참 웃긴다. 돈이 그렇게 좋아? 어머님께서 며느리한테 용돈 한 번씩 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얄밉잖아.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동서한테만 용돈을 주는 거냐고. 오늘 어머니께 받았던 돈 나한테 줘. 네? 이걸 왜 형님한테 드려야 해요? 애들이나 하는 일진 짓을 왜 형님이 하시냐고요. 일진 짓? 둘이서 날 왕따 취급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방금 일진 짓 했다고 말한 거야? 동서 이제까지 어머님한테 몰래 용돈 더 받았을 거잖아. 이번엔 나한테 줘.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 받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저 쓰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어디서 눈 크게 뜨고 말 대답을 해. 어머님이 나보다 동서 조금 더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기어오른다. 솔직히 동서 엄청 여우 같은 거 알아? 내 앞에선 이렇게 말 대답 잘만 하면서 어머님 앞에선 여우처럼 살랑거리긴 하고. 제가 여우 같다고요? 전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저라도 열심히 어머님 도와야죠. 그래서 어머님이 절 조금 더 챙겨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얄미우셨어요? 그럼 형님도 형님답게 며느리답게 뭐라도 좀 하려고 해보세요. 맨날 놀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형님은 말 한마디도 안 지는 제가 얄미웠는지 결국 손을 올리셨는데요. 때리려던 찰나에 어머님이 저희 둘을 발견해서 맞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형님의 태도를 보고 생각보다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지금 작은 애 때리기라도 하려고 한 거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손을 함부로 올려? 아무리 작은 애가 너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둘이 어려운 사이인 거 알아 몰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말해봐 어서. 네,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때리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말대답을 너무 심하게 하길래요. 어머님 말대로 동서와 저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무리 작은 애가 말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때리려고 할 수가 있냐고.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어머님이 동서한테만 용돈 주시고 이뻐하니까 그랬어요. 저 아까 어머님이 동서한테만 용돈 주는 거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동서도 동서지만 어머님도 참 너무했어요. 어떻게 저만 쏙 빼고 동서한테만 돈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동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 내가 작은 애한테 용돈 좀 줬다. 근데 그거 하나로 애를 때리려고 들어? 이제까지 작은 애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하길래 내가 고마운 마음에 줬어. 넌 그런 작은 애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해본 적은 있냐? 너가 해야 할 일까지 작은 애가 다 했어. 제가 도대체 뭘 안 했다는 건데요? 고작 음식 몇 가지 안 만든 걸로 그러시는 거예요? 고작이라니. 우리 집안에 관련된 일 직접 나서서 하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 너 태도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너가 하기 싫다고 아랫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걸 너가 다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너의 태도가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근데 작은 애는 한 번도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어. 근데 너는 작은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 영지야, 너 다음 명절 때
여기에 올 필요 없다. 다음 명절 때 치를 차례는 나랑 큰애만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오지 마. 어머님은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다음 명절 때 저와 남편 보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편하게 쉬라고 여행 비용까지 주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어머님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지만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이 여행 비용까지 뺏으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어머님이 분명 경고까지 했음에도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근데 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머님께 일렀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냐고 또다시 엄청 혼내셨어요. 어머님이 거의 한 달 동안 형님한테 매일 전화해서 저 괴롭히지 않았는지 매일 물어봤을 정도라고 하시네요. 항상 천사 같은 어머님은 한번 화나시면 엄청 무섭고 집요하신 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머님께 찍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어요. 다음 명절 때 진짜 안 가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절대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다음 명절 때 제주도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께 따로 전해들은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제주도로 놀러 갔던 명절 때 형님 어머님께 이것저것 혼나가며 배웠다고 하네요.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형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형님 엄청 호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엄청 고소하더라고요. 그 뒤로 형님은 모든 일을 저한테 독박 씌우는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요리나 집안일을 하는 거 보면 어머님께 많이 배운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여전히 어리버리하고 손이 느린 건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더 많이 일하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덜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지만 한번 화나시면 끝장을 보시는 편이라 그때 제대로 호되게 혼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집안에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형님은 7살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반대로 저희 부부는 8살 딸 하나, 6살 아들 하나, 이렇게 총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가족 분위기가 자체가 시끄럽지 않았는데 애들이 생기고 나서부턴 시끄럽긴 하지만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도 손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행복해야 할 시어머님 생신날 애들 사이에서 일이 하나 터지게 됐는데요. 원래 애들이 많은 집안이면 애들끼리 싸우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애들 있는 집안처럼 저희 집에도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른들끼리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애들이 놀고 있는 작은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작은 방으로 갔었는데 제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형님 아들이 제 아들을 자꾸 때리길래 왜 그러냐고 말렸었는데요. 옆에서 같이 말리고 있던 제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 얘가 현우가 갖고 있던 장난감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현우가 장난감 주기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현우 얼굴 자꾸 때렸어요. 재준아, 재은이 말이 맞아? 너가 현우가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 억지로 뺏으려고 했어? 그래도 그렇지, 현우 얼굴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지? 현우도 장난감 혼자 갖고 놀면 안 돼. 서로 바꿔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형님 아들과 제 아들은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싸웠다가 언제 싸우냐는 듯이 금방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잖아요. 제 아들 얼굴 흉터도 크게 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애들 싸움이 크게 나지 않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놓였는데요. 근데 형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동서 닮아서 그런가 현우가 욕심이 많나 보네. 그깟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이 정말 많은가 봐.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닮아서 욕심이 많다뇨. 애들이니까 당연히 장난감 양보하기 싫은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런 말을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애초에 현우가 장난감만 바로 줬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잖아. 동서 닮아서 무력이 많은 편인가 봐? 아무리 애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욕심이 과하잖아. 형님, 때린 사람은 형님 아들이에요.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형님 아들 때린 줄 알겠어요. 잘잘못 따질 거면 형님 아들이 잘못한 일인데 왜 제 아들이 욕먹어야 하냐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냥 가끔 보면 동서도 무력이 더럽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용돈 준 일도 그렇고 끝까지 안 주겠다는 행동을 보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해서 그렇지. 전 그런 형님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형님은 갑자기 잘 놀고 있는 우리 아들한테 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엄마처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손을 댄 형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저는 그대로 형님한테 다가가 화를 내려고 하던 찰나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형님의 머리를 툭툭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형님은 그런 시어머님의 손을 툭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제 머리를 툭툭 치시냐고요. 기분 나쁘니? 너도 기분 나쁜 걸 왜 우리 현우한테 했어? 왜 가만히 있는 내 손주 머리를 치냐고. 너도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지? 어른이 당하면 기분 나쁜 행동, 아이도 당연히 기분 나쁠 거야. 행동 가려가면서 해. 아이는 어른이 하는 행동 전부 기억해. 그리고 그 나쁜 행동 다 아이가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 조심해. 우리 현우가 너가 방금 했던 나쁜 행동 배웠을까봐 걱정이다. 애가 얄미우니까 그렇죠. 고작 장난감 하나가 뭐라고 양보 한 번을 안 하고. 참나,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인지. 동서는 자식 교육 어떻게 한 거야? 양보 이런 거 못하게 만들기나 하고. 아직 애잖아, 애. 애들 일에 왜 어른이 나서냐고. 그리고 정작 맞은 건 현우잖아. 너 자식이 현우 때린 건 생각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사람 때리는 건 안 돼. 너 자식 잘못한 거 교육은 안 시키고 남의 자식이 교육이 잘못 받았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 자식이 내 손주 때린 건 괜찮고 남의 새끼가 고작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해준 건 그렇게 참기 힘드냐? 너 말대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엄마가 이 모양인데 애가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 애가 어떻게 클지 훤히 보인다. 이번에도 또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항상 왜 제 편이 아니라 동서 편이신 거예요? 저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꾸짖기나 하시고 나중에는 애들까지 편애하시겠네요. 저 어머님한테 서운한 거 정말 많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만 하시냐고요. 넌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너랑 더 이상 입씨름하기 싫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이 집에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당장 나가라고. 결국 어머님은 형님을 내쫓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가족 모임에 참석할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실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주버님은 무조건 형님 편만 들었을 텐데 이번엔 형님 편을 들지 않고 저희 부부한테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형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시간이 모든 일을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동안 형님은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어머님과 형님은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형님은 다시 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형님도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말도 걸기도 했고요. 근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형님과 잘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안 좋은 일 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남동생도 먼 지방에 있던 상태라서
동생보다 제가 친정집에 가는 게 빨랐어요. 그래서 전 친정집에 며칠 동안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까지 친정집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워낙 야근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애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님께 애들을 맡기게 됐어요. 보름 정도 시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워낙 손자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하루 종일 손자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좋다고 했고요. 근데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있을 때 큰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께서 애들을 돌보고 있던 보름 중 딱 하루, 어머님이 아침 일찍 외출을 해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때문에 못 갈 상황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형님이 제 아이들을 잠시 데리고 있겠다고 먼저 말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마음 놓고 외출하셨는데요. 어머님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날 바쁜 일이 있어서 이날 하루만 형님이 데리고 있는다고요.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시댁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바로 가게 됐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이더라고요. 경찰서 안에 있는 애들을 보니 완전 산거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애들은 절 보자마자 바로 울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경찰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게 됐었는데요. 이날 형님은 제 아이들과 형님 아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었다고 해요. 근데 형님은 제 아이들을 키즈 카페에 두고 본인 아들만 쏙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저희 애들 밥도 안 먹이고 본인 아들만 밥을 먹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밥 먹은 후에 우리 애들한테 바로 갔어야 했는데 형님은 우리 애들의 존재를 까먹었는지 애들을 키즈 카페에 두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음에도 형님이 안 오자 불안했던 제 애들은 결국 키즈 카페 밖으로 나가게 됐고 늦은 밤까지 키즈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다고 해요. 늦은 밤에 키즈 카페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제 아이들을 발견한 경찰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간 거라고 하네요. 전 경찰분과 아이들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전 아이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경찰이 애들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평생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한창 뉴스에 애들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왔었을 때라서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많이 무서웠었거든요. 다행히 애들이 제 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덕에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었네요. 좀 진정된 뒤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님, 형님네 부부까지 전부 경찰서에 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은 목 놓아 우시면서 애들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 내가 밖에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미안하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 전혀 없어요. 다행히 애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 공원에 있었다고 하네요. 아참, 큰애야. 너가 이 상황 다 설명 좀 해봐라. 분명 너랑 같이 있어야 할 애들이 왜 경찰서에 있는 거니? 말 좀 해봐.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형님한테 다가가 화를 내시며 당장 상황 설명부터 하라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형님은 오히려 어머님이 우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왜 입 꾹 다물고 왜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당장 이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라고. 깜빡했어요. 애들 키즈 카페에 있다는 걸 까먹고 집에 가서 잠들었네요. 애들 찾았으니 다행인 거지 왜 우세요? 잃어버렸으면 모를까. 어머님은 형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정말 많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 왜 때리세요? 애들 찾았으면 그만이지. 왜 때리냐고요? 망할년. 너 때문에 우리 집 돌아가는 꼬라지 좀 봐라. 너 때문에 내 소중한 손주가 없어질 뻔했어. 너 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악재야, 악재. 그러니까 애초에 어머님이 나가지 말았어야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너 끝까지 너 잘못 없다는 거지? 우혁이, 너 당장 얘랑 이혼해. 당장. 이 범죄자랑 더 이상 가족으로 못 지내. 당장 이혼해, 당장. 어머님은 아주버님께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어머님은 그런 형님께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주버님은 끝까지 형님과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도 꼴도 보기 싫다고 절연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아주버님과도 연을 끊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첫째 아들이라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진심으로 아주버님 연락 일절 받지 않으셨고 집까지 찾아오면 소금까지 뿌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만나주지 않으니 답답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절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수씨, 엄마가 도저히 절 만나주지 않아요. 재수씨가 저희 엄마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돼요?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애초에 형님이 우리 애들 방치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그 일 있고 나서 형님께선 저랑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는 했나요?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어머님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제 아이 잃을 뻔한 거라고요. 재수씨, 이 사람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돌봤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형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제까지 형님이 저와 어머님께 해왔던 잘못된 행동부터 제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아주버님 옆에 있던 형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께 화를 내면서 사과하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안 하더군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지 않고 살게 됐었는데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울면서 시어머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아주버님을 본 거였는데 그런 아주버님이 울면서 있으니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는데요. 평소 시어머님 성격 같으면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도 그냥 내보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이날 아주버님이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를 안 보고 지내던 1년 동안 둘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둘째가 잘 생기지 않아서 그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해요. 원래 산부인과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마음 크게 먹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검사를 받게 됐었는데 아주버님께서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 패닉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무정자증이라면 첫째 아이를 어떻게 가진 걸까 의문에 빠졌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형님과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친자 검사를 받게 됐는데 형님의 아들이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알고 보니 형님께서 아주버님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른 남자와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네요. 여러 남자들과 가졌던 거라서 아들이 어떤 남자 아이인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아주버님은 울면서 시어머님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때리면서 하필 결혼해도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왜 이 사단을 만들었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이 보기 싫어서 거의 한 달 동안 따로 나와서 살았다고 해요. 결국 돌고 돌다가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받아주기로 결정하셨고
아주버님은 형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본인 집만 싸서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갔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아이는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과 제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애는 죄가 없다면서 그동안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하게 됐어요. 형님네 부부가 살고 있던 집부터 형님의 개인적인 재산 모두 아주버님한테 다 넘어가게 됐었는데요. 양육권까지도 전부 아주버님께 넘어갔고요.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따로 찾아와서 그동안 형님 때문에 마음 고생시킨 거 정말 미안했었다고 저희 부부에게 5천만 원이란 돈을 줬습니다. 처음엔 돈 안 받겠다고 거절했었지만 이 5천만 원 돈 전부 형님 돈이었다면서 자긴 아이 키울 돈 충분히 받았다고 이 돈 저희 부부한테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이 잃어버릴 뻔한 일도 다시 한 번 더 사과해 주셨어요. 형님은 모든 재산과 집, 아이까지 뺏긴 상태에서 매달 150만 원씩 아주버님께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해요. 근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형님께선 매달 150만 원씩 줄 능력이 되지 않으세요. 게다가 이혼하고 지낼 공간도 없었다네요. 형님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기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사우나부터 모텔까지 돌아다니면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양육비를 당장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결혼하는 동안 전업주부로 지냈던 형님은 당장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 듯 했는데요. 그런 형님께서 저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형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 용건만 말씀하시죠. 저 형님이랑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 이랑 이혼하고 나서 매달 150만 원씩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내가 그 이랑 같이 사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었잖아.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해왔으니까 주변에 아는 회사나 아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일할 만한 회사 자리 하나 있을까?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줄래?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일 하나 못 구해서 바쁜 사람 불러낸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으면 식당이나 공장에 들어가서라도 일을 하셔야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일했으니까 공장이나 식당 일은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한테 물어본 거야. 마땅한 일자리 없으면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지낼 곳이 전혀 없어. 지금 내 모습 보면 딱 알겠지? 완전 거지 같아. 혹시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려줄래? 다음 달부터 일해서 그이한테 양육비 줘야 하는 입장인데 회사 갈 때 쓸 교통비조차 없어서 말이야. 그것도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사과라도 하면서 부탁할 줄 알았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부탁만 하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동서, 사과하려고 했어.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부탁 먼저 하게 됐네. 사과 먼저 하는 게 맞았는데. 동서, 예전에 있었던 일 전부 사과할게. 특히 동서 애들 잃어버릴 뻔한 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동서 입장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 동서가 너무 밉고 질투가 났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사과 받아줄래? 그 사과가 진심인지 잘 모르겠네요. 할 거면 그때 진심으로 해야 했었는데. 전 형님의 부탁을 모두 거절했어요. 형님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음에도 전 그런 형님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형님을 한동안 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아이 때문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이후 아주버님께 가끔씩 형님에 대해 조금씩 듣고 있는데요. 형님은
팥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말대로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손재주가 없고 느린 사람이라서 한 달 만에 해고당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공장 안에서도 텃세가 심했던 거였는지 그 짧은 한 달 동안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요즘 아줌마들 따돌림이 더 심한 편이라면서요? 공장 한 달 다니면서 마음고생 좀 한 모양이에요. 공장 퇴사 후 팥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팥출 일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양육비를 다 모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1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주버님이 50만 원 당장 안 보내면 아이 평생 못 볼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돈 모으는 게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형님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을 크게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대부업체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큰 편이라 매달 생기는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술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대로 진상을 부린 적이 있는데요. 나 양육비랑 매달 나가는 대출금만 총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된다. 대박이지? 형님, 술 마셨어요?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자기나 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동서는 좋겠다. 착한 시어머님, 돈 잘 버는 남편, 귀여운 애들까지 모두 가졌잖아. 근데 나는 모두 잃었어. 나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 나 불쌍하지 않아? 불쌍하면 나 돈 좀 줄래? 다른 사람들은 거지한테도 돈 조금씩 주던데. 나 거지라고 생각하고 돈 조금만 줄 수 없을까? 형님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요? 형님, 제발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애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형님이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제 수명 단축되는 기분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한동안 안 보고 지내던 형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는 바람에 민원까지 들어왔었어요. 결국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경찰한테 끌려가는 형님의 모습이 얼마나 찌질하고 못나 보이던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최근 근황을 들었는데요. 일용직으로 팥출 일하는 거 그만두고 고깃집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깃집에서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 실수로 숯이 형님 팔 쪽에 떨어지게 되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반팔을 입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형님은 나름 엄마라고 아이가 속상해할까봐 아이를 만나는 날이면 다친 곳 절대 보이지 않도록 긴팔만 입는다고 해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다친 줄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네요. 그동안 형님한테 당한 짓들이 있어서 그런지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만 아니라면 형님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이게 최근 형님의 근황이고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전 그런 형님의 근황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형님한테 당한 일들이 있다 보니 형님이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건데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전 형님이 제 가족일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그런 형님이 항상 불행했으면 했거든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하고 난 뒤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골칫덩어리 하나 제거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안에서 항상 웃음이 넘쳐나요. 싸울 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형님의 아들을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예전처럼 이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동안 형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으며 반에서 1, 2등도 할 정도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쁜 내 새끼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니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이 일 때문이라도 형님 절대 용서 안 하고 싶어요. 평생 죗값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마음 곱게 쓰지 않은 형님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한동안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